스티커쟁이 있으면 녹화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지금 롤링 되고 있는 거예요. 롤링. 몰랐어요. 그러네. 자, 겨울에 개봉을 했었구나. 그러네. 자, 그럼 이제 음. 시작을 해봅시다. 네. 오, 이번에도 오랜만이네요. 이번에도 그죠, 늘 오랜만이죠. 늘 오랜만입니다. 한 2, 3주 만인가? 2-3주 만에. 아무튼 일단은 우리가 책을 다룰 때와 달리 네. 영화이다 보니까 그죠. 이렇게 손에 들고 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좀 약간 어색해. 그리고 뭐 이렇게 책은 어느 구절을 같이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영화는 뭐 그죠. 보여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아니다 보니까 좀 한계가 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 우리가 SF 영화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얘를 골랐단 말이죠. 하필이면 SF에 많은 영화의 종류가 있지만 네. 컨택트를 골랐단 말이에요. 컨택트 골랐습니다, 제가. 뭐 선호하시는 네. 이유가 있었을까요? SF 얘기가 나왔을 때 사실 저는 또 처음엔 책을 생각했었어요. SF 책 재밌는 게 많으니까. 근데 책 말고 또 뭐가 있을까 하면 이제 영화를 보통 저희도 보니까 제가 SF라고 칭해지는 영화는 많지만 제가 지적 허영심을 불러일으킨 영화를 좀 좋아하거든요. 아,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네, 왜냐면 제가 예를 들어 인터스텔라나 어렵지만 그걸 보는 게 약간 대리만족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영화들을 좀 좋아해요. 근데 문득 그때 딱 고를 때 컨택트가 괜찮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인상 깊게 봤던 영화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에 제가 알기로는 원작이 소설이라고 이제 알고 있어서 그쵸. 또 이야기할 거리가 또 있지 않을까? 뭐 이제 기회가 되면 시간이 허락한다면 뭐 이제 소설도 읽으면 좋을 것 같고 이래서 일단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약간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옆길을 새는 건데 네. 그러니까 보통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막 책이 재밌어서 시작하는 경우라기보다는 책은 또 이렇게 있어 보이고 또 읽으면 또 약간 뭐 그런 느낌 때문에 접할 수 있는 매체인 거는 맞는데 영화는 보통 좀 킬링타임용이라거나 어떤 막 오락성 그런 재미 때문에 찾는 경우가 더 많은 종류의 컨텐츠인 것 같은데 근데도 이런 지적 호영심을 유발하는 그런 영화들이 좋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영화는 뭐 영화가 이래서 좋다라기보다는 저는 어떤 컨텐츠를 소비할 때 저의 지적 허영심을 울려주는 컨텐츠들을 좀 좋아해요. 예를 들어 알쓸신잡도 그래서 좋아하고 기본적으로 그렇구나. 네, 기본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배움에 대한 어떤 열정? 열정? 뭐 아니 그러거나 아니면 되게 유용하다 안경. 그죠. 열정? 코가 낮아서 울리는 거지만 그래서 이제 뭔가 내가 모르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 새로움 그리고 이제 이해는 내가 당장은 안 되더라도 뭔가 찾아볼 거리가 있는 그리고 네네. 내가 정말 모르고 사는 것들이 너무 많구나라는 그렇죠. 어떤 그 막을 좀 깨주는 이렇게 그렇죠. 걷게 해주는 것들이다 보니까 이런 영화를 만나거나 콘텐츠를 만나면 되게 재밌어요. 좋아하고. 그리고 심지어 모르겠어요. 이 영화는 좀 느낌이 달랐어. 근데 이제 컨택트는 이제 컨택트 얘기를 제대로 하자면 컨택트는 저도 되게 기억에 남는 영화고 그러니까 개봉했을 당시에 저도 가서 보기는 했지만 이번에 다시 또 이제 하기로 하면서 한번 봤고 책도 다시 한번 보고 했는데 그때 당시의 기억이 떠올라요. 그때 당시의 감상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상상하는 SF는 정말 그냥 픽션이고 뭔가 인류가 이런 과학기술을 가지게 되겠지라는 거를 그런 기대감을 어떻게 보면 집어넣은 그런 영화들이 내 기준에서는 SF였었거든요. 근데 반드시 과학기술이 가져오는 어떤 유토피아만을 그리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시간대가
현실로 딱 이렇게 맞춰져 있잖아요. 현재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새로운 느낌의 그런 SF였던 거는 분명한 것 같고, 그리고 좀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어렵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도 꽤 그죠. 많았어서 그래서 좀 신선하게 봤던 영화이거든요. 다시 봐도 비슷한 감상이긴 하더라고요. 그죠. 저는 사실 근데 처음에 봤을 때 이해를 잘 못하긴 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도 중반까지는 이해를 잘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그냥 결말 갔을 때 대강 이렇구나. 그렇지만 잘 이해가 안 돼. 되는. 다시 그쵸, 봐야겠다. 그쵸. 약간 이런 흐름이었었거든요. 저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책이 원작이잖아요. 캣창의 책이 원작인데 네, 갖고 왔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를 읽었을 먼저? 때, 이거를 읽었을 때 이 영화의 원작인지 모르고 일단 이거를 읽었는데 이제 이 영화에서도 이제 플래시백 장면이 그죠. 플래시백이라고 오해하는 그쵸. 장면들이 그래서 플래시백이 아니라 아니죠, 사실은. 근데 플래시백이라고 오해하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플래시백처럼 느껴지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책도 서술 방식이 그래요. 맞아요. 책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책은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얘는 내가 시제가 너무 달라지니까. 막 달라지니까 얘는 뭐 플래시백인가 보다 하고 오해를 하면서 일단 봤으니까 오히려 뒤에 막 와 뒤통수 와 반전 막 이런 맛이었던 거고 얘는 그러니까 이게 플래시백인 거야 뭐야 이게 왜 갑자기 이 소리를 왜 하는 거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저는 소설 읽을 때 진짜 어려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영화는 좀 괜찮았던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소설은 이번에 저희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저는 사실 처음 읽게 된 거고 그런데도 아는데도 어렵더라고요. 아는데도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몰랐다면 진짜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고 읽으니까 좀 이제 이해가 되면서 보이긴 하죠.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읽어봤는데 조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소설에 충실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약간 좀 다른 그렇죠. 다른 작품이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고 설정도 다른 부분들이 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뭐 주된 얘기는 이제 영화를 기준으로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좋았던 장면이나 기억에 남는 장면 같은 것도 있나요? 제가 물리학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언어학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닌 사람으로서 이 영화를 그냥 봤을 때 그냥 인상 깊은 장면은 정말 많은 사람이 그렇겠지만 그 외계 헵타포드 외계인과 그 소통하는 조우하는 그 장면이 그 매번 그 세션마다의 그 장면들이 사실 저는 제일 인상이 깊고 그 중에서도 처음에 이 루이스 이제 언어학자 이 루이스가 되게 그 몇 겹의 방호복을 입고 왜냐면 이제 얘네한테서 그 나오는 물질들이 뭔지는 모르니까. 어쨌든 그리고 이 지구와는 다른 그 중력으로 이루어진 공간이잖아요. 그 원형의 그 렌즈 같은 공간 저 안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굉장히 엄청난 방어 기제를 갖고 갔는데 어느 순간 루이스가 깨닫고 방호복을 벗어요. 벗고 좀 더 가까이 가서 그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주하는데 그 장면이 인상이 깊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어쨌든 사실은 루이스라는 그 언어학자는 일반 군인들이나 이런 입장들과는 다르게 정말 학자로서 마주하는 정말 발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저는 이 사람한테 더 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이 진짜 뭔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존재와 마주하고 그랬을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방어 기제를 보통 하긴 하잖아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화끈하게 벗어 던지고 그냥 있는 그 자체로 마주하는 그 용기와
그 어떤 자세? 그런 것들을, 새로운 것을 마주하는 자세가 확실히 학자고, 이런 게 또 약간 저는, 그래, 뭔가 진정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 방어 기제는 좀 더 벗어던져야지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좀 느끼게 해서 그런 장면들이 조금 인상 깊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어학자라고 하면은 어떤 뭐 문자를 해독하고 어떤 이렇게 뭐 소리를 들어서 그 음성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 언어학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인간의 편의상 언어학자라는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 언어학자들이 하는 일은 소통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할 때도 비언어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지금 뭐 쳐다볼 때 어떤 눈빛을 만약에 내가 지금 너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눈빛처럼 얘기를 한다거나 뭐 무시하는 눈빛처럼 본다거나 이 대화가 안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는 그런 소통의 방식들 중에 언어나 문자를 제외한 비언어적인 것들이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에서 큰 역할을 하는데, 그런 것들조차도 일부러 다 끌어안고 거기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자기만의 태도를 갖고 있으니까 아마도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언어학자로 일을 해왔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는. 맞아요. 어떤 장면이 인상 깊으셨어요? 저는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되게 저한테는 이 영화의 본질로 확 들어가는 느낌이기는 한데, 들어가 보시죠. 처음에 지금 뭔가 언어학적인 어떤 확실한 동의를 위해서 들어가 보시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학자가 이제 물리학자와 언어학자 두 사람이 같이 이제 텐트로 가잖아요. 텐트로 가는 그 헬기 안에서 이 물리학자가 이 루이스가 쓴 책을 읽어봤다고 막 얘기를 맞아요. 하면서 그 책 안에 아마도 문명의 초석을 언어라고 생각한다라는 표현이 들어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물리학자가 그건 잘못됐다. 그치. 라고 하면서 만났을 때부터 이제 태클을 딱 걸면서 문명의 기초는 과학이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세상을 언어로 바라보는 사람인 거고, 한 사람은 세상을 과학으로, 물리로 바라보는 두 사람이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이미 너무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한편의 로맨스일 수도 있잖아요. 로맨스의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니까. 근데 우리가 인기 있는 로맨스 장르들의 콘텐츠들을 떠올려 보면은 너무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막 빈부격차. 한 명은 되게 싸가지 없고 막 한 명은 너무 착하고 막 이런 식으로 너무 상극인. 근데 그 상극이 만나서 서로 좋아하면서 이게 어우러지는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는 걸 되게 재밌어 하잖아요. 로맨스의 어떤 성공 법칙처럼 우리가 그걸 즐거워하잖아요. 그거의 정말 새로운 버전인 거예요. 오, 새로운 시각. 쉽게 보면 문과적 인간, 이과적 인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사고의 체계가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어떻게든 합동을 해야만 하는 그런 미션을 받은 거니까 그런 지점이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영화가 뭐 외계인이 와서 이 외계인들이 뭘 원하는 것이며 뭐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처치할 것이며 뭐 막 이런 그 영화의 중차대한 그런 고민 말고 그 외적인 거 이런 언어학자와 물리학자와 같이 그런 외적인 것들에서 오는 매력이 되게 컸던 영화였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오히려 그 둘이 이제 그런 상반된 시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씬들이 오히려 재밌었어요, 저는. 저도 왜 항상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시작할까라는 헬기에서의 저도 그 말을 보면서 근데 맞아요. 근데 이게 소설도 비슷해요. 소설도 그쵸. 어떻게 보면 로맨스죠. 로맨스로 끝나는 거죠. 결국에는. 그죠. 이 안에서도 티격태격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둘이 사용한 언어가 다르고. 그렇죠. 그런 것들도 되게 신기하고 중간에 이제 그 외계인들한테 어떤 말을 가르칠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 이제 사용하는 언어가 결국에는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놓는다
하는 뭐 사피오프 사피오프 가설. 가설이라고 그걸 외워오셨네요. 네, 공부였다니까요. 그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마도 중국에 있는 팀들이 네. 이제 마작 게임을 활용해가지고 그걸로 뭔가 네.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니까 게임으로 접근하면 결국엔 게임의 이론으로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결국은 승패와 그죠. 어떤 적과 뭐 전쟁 이런 개념들을 먼저 흡수하게 된다 이러면서 왜 격언처럼 많이 쓰이는 뭐 손에 망치를 들려주면 모든 게 다 못으로 보인다고 그죠. 하지 않냐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근데 근데 그게 되게 그냥 어떤 캠프와 캠프 간의 그런 갈등처럼 그렇게 지나칠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이 영화는 가장 큰 줄기가 우리와 다른 언어 체계를 쓰고 있는 또 다른 생명체와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이냐가 가장 큰 숙제라고 봤을 때 그런 대사들은 그렇게 허투루 들을 수 있는 종류의 대사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오히려 영화가 하고 싶은 가장 핵심의 메시지들이 거기 다 들어있는 느낌인 거죠. 우리가 어떤 언어를 선택해서 맞아. 어떻게 말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그러니까. 이야기들이니까. 맞아. 그래서 뭐 SF의 형식을 빌려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지금의 우리를 꼬집는 그런 이야기들이기도 해서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그런 지점이었어요. 맞아요. 저도 물론 그 사피오프 가설 네네. 어렵지만 그 네. 언어, 그러니까 어느 한 국가가 있으면 이제 그 국가가 갖고 있는 언어에 따라서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그게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 그거는 사실 이제 뭐 저는 특히 언어를 전공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중국어를 전공을 했는데 한국어와는 다른 언어를 배우면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또 너무 어릴 때부터 영어라는 이제 그렇죠. 언어를 새로운 언어를 또 배웠고 그러면서 그 문화 간의 생각하는 관점의 차이라던가 그렇죠, 이제 이런 그렇죠.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랑 차이가 있다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그 내용이 결국에는 이 지금 영화에서 말하는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또 생각을 하는 게 와, 그러면 언어를 많이 안다는 거는 진짜 너무 큰 자산이면서도 네네. 굉장한 무기구나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하게 됐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이제 뭐 넓어지려면 뭐 다른 뭐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데 언어를 공부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그럼요. 이제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언어가 꼭 어떤 내가 지금 모국어로 쓰고 있는 게 아닌 다른 뭐 제2외국어 이런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모국어조차도 우리가 쓰는 말조차도 어떤 사람은 평생 정말 뭐 한 5천 개 단어만 쓰면서도 사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5만 개의 단어를 쓰면서 사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두 사람의 세계가 결국 같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되게 많이 느끼는 거고 그러니까 어휘력이 뭐 요새 그런 말들 뭐 문해력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뭐 한자어를 쓴다거나 이제 평상시의 일상에서 좀 잘 쓰지 않는 그런 어려운 용어들을 쓰거나 했을 때 막 그걸 되게 왜 저렇게 어렵게 말하냐 막 잘난 척한다 막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데 그 문장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말의 의도가 있었을 때 그 의도를 담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단어라는 건 있거든요. 그거를 뭉뚱그려서 표현할 수 있는 다른 쉬운 단어를 쓸 수도 있지만 정말 정확하게 그 말을 하고 싶으면 딱 그 단어를 써야만 하는 자리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좀 제 생각이나 의견들을 되게 선명하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런 말을 썼을 때 내가 그 사람의 생각을 정말 선명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기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뭐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다 막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조금 넘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욕심을 내봐도 괜찮은 분야이지 않나. 어휘를 내가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거는. 그죠. 맞아. 어휘를 많이 가져.
옛날에 그 초등학교 때 네. 어휘가 부족하던 시절에 그렇죠. 제가 진짜 어렵다기보다는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했던 그 즈음에 어떤 추리 게임, 그러니까 추리를 하는 책을 읽었었는데 거기는 그러니까 퀴즈 게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추리력을 이제 상승시키는 이제 퀴즈 책이었는데 네네. 거기에 이제 항상 뭘 가정해보자 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한테는 가정이라는 거는 그 가족의 가정. 다른 말, 가정을 왜 해? 가정을 왜 하냐고. 그때 이제 국어사전을 펼쳐서. 그렇지. 그럼 이제 그때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가 계속 오니까 그 단어만 보이는 거예요. 풀으라는 문제는 안 풀고 이게 왜 가정이야. 그거에 이제 약간 또 집중을 해서 이게 단어 뜻을 찾아보고 하나의 또 어휘력 득템을 했었던. 이상하게 그때가 기억이 딱 남는 거예요. 제가 되게 그거를 신경 썼었나 봐. 어려웠었나 봐요, 그 단어가. 그럴 수 있죠. 이게 또 약간 엮여를 세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요새는 우리가 뭐 모르는 단어를 발견하거나 그러면 인터넷에 검색하잖아요. 그쵸. 근데 저만 해도 옛날에는 사전으로 검색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국어 사전? 사전으로 뭐 사전, 종이 찾았었단 사전?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영어는 특히나 영어 사전으로 그죠. 찾았었고, 뭐 국어 사전도 모를 때는 그죠. 국어 사전을 펼쳐서 봤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아직도 저는 조금 사전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얻어 걸리는 게 많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뭐 가정하다를 찾고 싶어요. 가정을 검색해, 웹에 검색해. 그럼 그냥 가정하다에 대한 뜻만 딱 보고 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가정하다를 찾느라고 국어사전에서 다 기억, 그다음에 이응, 지읒, 정, 맞아. 이거를 하다 보면 제가 그걸 넘기는 과정에서 마주치죠. 어쩔 수 없이 마주치는 새로운 무언가가 있어요. 그럼 순간적으로 뭐야? 이건 뭐야? 처음 보네? 이게 이런 뜻도 있어? 이거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그 우연성을 좀 믿는 편이에요. 좋죠. 네. 그러니까 제가 책을 보고 싶은데 내가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당장 읽고 싶은 책이 없다. 그럼 일단 도서관을 가거나 서점을 가요. 그러면 거기는 발에 채이는 게 책이니까 어쨌든 우연히 무언가 한 권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우연한 환경에 나를 던져놓기만 하면 그러면 나는 거기서 뭐라도 하나를 얻어온단 말이죠. 그런 이유에서 사전이 좀 그리운 거예요. 그런 그 종이 사전에 그게. 있으세요? 갖고 있으세요? 사전? 있긴 있어요, 사실. 근데 안 쓰죠. 안 쓰죠. 꺼내보는 그리고 거죠. 좀 무겁기도 하니까. 그렇죠. 근데 약간 뭐 당연히 이제 모국어기도 하지만 아까 전에 말했듯이 모국어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새로운 또 언어를 배운다고 했을 때도 더더욱이 그렇고. 그럼요. 사전 저도 중국 어학연수 갔을 때 사전을 사왔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뭐 다 중국어로 돼 있는데. 와, 중국어 사전은 어떻게 돼 있어요? 쟤도 사전 안 봤어요. 빨간 색깔 두꺼운 거 있거든요. 중국어 사전은 그게 분류법이 뭐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읽었어요. 제가 그래서 잘 몰라요. 모른다니까. 그냥 꽂혀져 있어요 지금. 그런 거기에. 거예요? 네. 제가 시간이 되면 한번 가져볼게요.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그 국어 사전은 기억, 니은, 디귿 순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분류법이 그건 있을 아마 거예요. 알파벳 순서인가? 왜냐면 병음으로? 병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건가? 제가 그럴 수도 한번 있겠네. 궁금해지네. 제가 그쵸. 한번 찾아볼게요. 왜냐면 옥편 같은 게 그죠, 한자. 옥편은 맞아. 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글이랑 찾는 게 동일하잖아요. 맞아. 근데 중국어 사전 잘 모르겠다. 나는 사는 걸 궁금하다. 제대로 보지도 않아가지고. 분류 방법이 뭘지 반성을 하게 돼. 그렇게. 영화에 대해서 조금 또 네네. 얘기를 하자면 뭐 그런 소통, 새로운 언어, 뭐 이런 언어적인 그런 좀 가설 이런 걸 이용한 그런 내용도 있지만 되게 SF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이 루이스가 이 언어를 연구를 하면서 그 자신의 미래를 보게 되잖아요. 아까 그렇죠. 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그렇죠. 모르겠어요. 근데 책이랑은 조금 이 전개가 조금 다르긴 한 것 같은데 이제 영화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계속 내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게 뭔지 인지하지 못하다가 그렇죠. 어느 순간 이게 미래라는 거를 알게 되고 그러면 이거를 나는 이제 뭐 선택을 그럼에도
나는 다시 이 사람을 선택한다. 그렇죠. 라는 이런 식으로 끝나잖아요. 맞아요. 미래를 안다는 것. 그러니까 헥타포드처럼 이 삶을 본다는 거잖아요. 과거도 보고, 현재도 보고, 미래도 본다. 동시에 본다는 동시에 거죠. 본다. 상상이 사실 전 안 가요. 아직 전 너무 인간이라. 헥타포드의 그거를 안 갖고 있어서. 네네. 근데 이제 영화를 보면 이 루이스의 그러니까 이 영화의 구성 자체가 루이스의 중심이니까 과거 같은 미래가 계속 나오는 그렇죠, 장면들을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 그렇죠. 그 장면 중에 하나가 그 루이스가 미래죠. 기억을 하는 미래. 거기에서 이제 딸이 그 무슨 용어를 물어보는데 답을 못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서로 윈윈하는 그러다가 현실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요 물리학자가 넌 제로섬 게임이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그 화면이 미래로 다시 바뀌면서 그렇죠. 넌 제로섬 게임이라고 대답을 알려주는 해주죠. 그런 독특한 형식이었어요. 근데 그 미래를 본다, 안다.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미래를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근데 이거 단순히 미래를 알 수 있다라는 개념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영화에서 강조하고자 그렇죠. 하는 거는 그렇죠. 근데 그죠? 이 책의 얘기와 약간 섞어서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그게 조금 덜 드러났지만 책의 이야기까지 같이 합쳐서 들어보면 이해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알게 된다면 당연히 그 미래를 바꾸고 싶어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 남자랑 결혼 안 할 거야 이런 다른 선택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근데 내가 미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래가 어떻게 나빠지고 어떻게 안 좋아질지를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미래를 동일하게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라는 게 이게 이 루이스가 얘기하는 바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미래를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래를 바꿔놓을 만한 선택을 하지는 않은 채로 그냥 그걸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것이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라면 오히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굳이 바꾸려 하지 않고. 네네네. 그리고 이게 뭐 제가 막 운명론자처럼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조금 다른 결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내가 미래를 봤다는 거는 그 미래가 벌어질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방식으로 봐라 그래도 변하지 않을 거다. 네, 그 미래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굳이? 받아들이는 방법을 빨리 익히는 게 나의 삶에도 좋지 않을까? 그런 맞아. 느낌이죠. 맞아요. 어때요? 저도 이걸 하면서 나라면? 약간 이런 생각 많이 할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저도 약간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내가 뭐 이렇게 내가 보이는 미래를 내가 열심히 바꾸려고 할까? 근데 저도 그렇게 열심히 바꾸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그것 또한 그냥 나한테 어떤 예정되어 있는 삶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미래를 본다라는 게 뭐 말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새롭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 말 중에 눈에 뻔하다, 약간 눈에 선한데 약간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될 줄 알고 행하는 일들이 이미 너무 많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꺼이 그냥 그것이 예상되더라도 내가 그냥 그렇게 그냥 이걸 선택해. 뭐 예를 들어 내가 이 예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 내일에 내가 일이 엄청 많겠지 당연히. 그렇죠. 그럼 난 그래도 오늘 퇴근해. 예를 들자면 쉽게 말하자면 뭐 이 가까이든 먼 미래든 왠지 이거면 분명히 이럴 것 같은데 이거 불보듯 뻔한데 근데 그럼에도 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럼요. 내가 정말 내 어떤 머릿속으로 이미 예정되어 있는
미래를 본다라는 거 자체가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특별하진 않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 느낌도 들었고, 근데 이왕이면 그냥 예상만 하고 그렇게 보이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굳이 몰랐으면 좋겠다. 그냥 뭐 기쁜 것도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돼서 내가 되게 기뻐할 거야 라는 거를 굳이 모른 채 기쁨을 맞이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그게 더 기쁠 수 있고, 슬픈 거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이미 아는 슬픔을 내가 그 슬픔으로 걸어간다. 그러니까 굳이 뭐 그러진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냥 가능하다면 안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내가 바꿀 수 없는 미래라면? 약간. 저도 가급적 모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입장이긴 한데, 근데 이제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이 루이스가 지금 저처럼 생각해서 그런 덤덤한 삶을 살 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제가 루이스라면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어차피 인간이 죽음이라고 하는 끝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큰 개념 안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은 정해져 있고 못 보는 미래가 아니에요. 그치. 나는 미래를 보지 않아도 어차피 나는 죽을 거고 그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범주 안에서의 미래는 우리가 사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는 어떤 전제하에 난 죽을 거야를 전제하면서 살아간다면 오히려 그냥 그 사소하고 자그마한 것들은 막 아등바등 뭔가 결과를 바꿔보려고 애쓰지 않아도 어차피 나는 죽음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냥 오히려 그 사사로운 순간순간에 행복할 수 있으면 충분히 행복해하면서 슬프면 어쩔 수 없이 슬퍼하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삶이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느낌이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맞아요. 좀 어떻게 보면 좀 초탈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삶에서 되게 큰 걸 볼 줄 아는 사람이라서 되게 작은 것도 잘 보는 사람, 되게 작은 것도 행복하게 재밌게 볼 줄 아는 사람?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맞아요. 부럽죠? 부럽죠. 근데 좀 약간 그렇게 보면 조금 저는 공감이 가는 부분이, 저도 약간 그러거든요. 이걸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언젠가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살아야 한다라고 생을 보면 좀 힘들 수 있는데, 그렇죠. 이 과정이 우리는 죽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이 시간이 되게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죽음을 그냥 되게 나를 뭔가 그냥 슬픈 어떤 관념으로 느끼지 않고 그냥 뭔가 그 종착지라는 어떤 거를 그렇죠, 본다면 남은 여정을 좀 재밌게 어떻게 보낼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자세가 조금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보면. 근데 이제 그렇죠. 또 이제 보면 그 종착지가 이제 루이스한테는 예를 들어 이제 딸의 죽음, 가장 사랑하는 딸의 죽음이라던가 남편과도 사실은 끝에 보면 약간 사이가 안 좋아지는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끝을 알지만 내가 다시 선택하고 그거를 겸허히 다시 그 삶을 살아가는 걸 선택하는 걸 보면서 결국엔 그 과정을 뭐 어떤 그 루이스만의 의미를 담아서 그렇죠. 이제 살아가는 거 아닐까? 그렇죠.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애초에 뭐 우리가 무한한 거에서 욕심을 내진 않잖아요. 맞아. 뭐 우리가 물 사 먹을 줄 몰랐을 때는 막 썼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라는 게 어쨌든 간 유한하기 때문에 그걸 의미 있게 써보려고 하는 것들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죽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는 게 저는 꼭 그렇게 뭐 부정적이게만 볼 표현은 아닌 것 같다. 그럼요. 오히려 하루하루를 사는 데에는 되게 의미 있는 그래서 접근일 수 있다. 되게 힘든 날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또 이런 개념도 있잖아요. 제가 이걸
저는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무조건 그래서 내가 죽는 걸 언제 죽는지 알고 싶어요, 모르고 싶어요 이 질문을 꼭 할 것 같았거든요. 이런 대화를 나눌 것 같았거든요. 그 외계 헥터푸드랑? 아니면 그냥 우리 이 영화를 본 사람이 대화를 할 때 미래를 알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알고 싶어요. 그죠, 이런 대화처럼. 이런 대화를 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고 오고 싶었던 개념이 있었는데 왜요? 이게 이제 뭐 원래는 스토아 학파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제 그 이후에는 니체가 얘기를 하면서 아마도 들어봤을 거예요. 영원회귀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영원회귀. 영원회귀.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냥 우리의 삶은 그냥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회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 기억상에는 아마 그 지대 넓은 그거? 지적인 대화를 위한 그거 쓰신 그 최 사장 그분이 아마도 설명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출처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분이 영혼의 길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우리의 삶이 계속 영원히 반복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날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우리 하구님 앞에서 손을 2바퀴를 돌리면 저는 다음 생에 이날 이 시간에 하구님 앞에서 손을 2바퀴를 돌리는 거예요. 그걸 무한히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간도 회귀가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 삶이 계속되니까. 그게 이제 영원회귀라는 개념이거든요. 약간 윤회와 비슷한 건가 생각했는데 그거랑 좀 다르네요. 그냥 이 삶이 계속된다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적이었던 게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시점에 손을 2바퀴를 돌리는 삶을 영원히 한다면 전 영원히 손을 2바퀴 돌리는 사람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쵸, 그 시간에는 그 시간에 무조건 그 시간만 되면 근데 그 시간이 모이고 영원히 모이면은 저는 무한대로 손을 돌리는 사람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개념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1초가 이 1초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너무 중요해지는 거야. 너무 중요한데? 그죠? 너무 부담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내 하루에서 허투루 쓰거나 허투루라는 표현보다는 부정적이게 쓰고 싶은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을 뭐 누가 만약에 뭐 나를 좀 짜증나게 했어요. 근데 그거를 짜증나 하면 저는 짜증나를 평생 하는 사람인 거고 너무 어려워요. 그냥 뭐 봐줄게 이렇게 생각하면 봐줄게로 평생을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이게 매사의 모든 순간에 화를 내기보다는 그치. 네, 이왕이면 좋은 마음으로 이왕이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야 되지 않나. 근데 되게 뭐 구속받는 느낌이에요. 내 회기에. 그러니까 내 어떤 지금 그러면 나는 또 그런 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게 그럼 전 내 삶에서 내가 이러고 있었나요? 그렇죠. 라는 말일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나를 시작으로 볼 것이냐, 나를 나는 영원회귀면 난 이미 몇 번 왔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 그런 말이 있구나. 영원회귀. 근데 저는 그 개념을 알고 나서 순간순간 화날 때마다 그게 떠오르거든요. 되게 좋은 영향을 끼치네요. 그쵸. 그래서 순간 웃겼을 때마다 순간순간 그게 떠오르면서 그냥 이때 짜증내지 말자. 이런 게 있을 때가 있어요. 뭐 하나 괜찮죠? 네, 하나 뭐 좀 킵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뭔가 나를 화나게 하면 영원회귀야. 넌 영원히 화를 내게 될 거야. 봉신년이 약간 그런 일본 애니메이션 주문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영원회귀야. 그러면 좀 삶이 살만해진다. 좋은 팁인 것 같네요. 니체가 전해온 네네네. 일상의 영원회귀. 팁. 영원회귀. 그러니까 원래 그 철학이라는 게 되게 종류가 많고 막 여기저기 학파가 다 다르고 그들마다 다 주장하는 바들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취사 선택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내 입맛에 맞는. 지금 요 순간에 필요한 니체 잠깐 이렇게 쓰는 거죠. 그치. 그러게 아주 유용한 개념이라 영원회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진짜 잘 살아야겠다. 내가 좀 잘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지금 잘 사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그럼요. 그렇지. 그럼요. 모르잖아요. 다음 생에 또. 이게 첫 생인지 몇 번째 그러니까 생인지 그게 모르니까. 모르니까 일단 잘 살아야죠. 그치, 그치. 어, 그치, 그치. 그쵸. 이게 또 좀 다른 개념인데. 네. 테드창이 네. 워낙 뭐 SF에서 너무나 유명한 작가이기도 하고, 이제 예전에 SF라고 하면은 정말 우리가 막 과학 경시대회 막 이런 거 나갔을 때 뭐 상상해서 막 10년 뒤의 미래 막 이런 거 그리고 막 우주선 막 이런 거 그리고 그런 SF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어느 순간 SF라는 소설적인 장르가 있기는 하지만 그냥 그 장르로 국한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포괄하고 있는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테드창 같은 경우가 그런 좀 의미 있는 화두들을 많이 던져주는 작가인데 최근에 이제 저는 이 책을 보느라고 테드창을 막 검색해 보다가 얼마 전에 한 신문 매거진인가 신문에 칼럼을 실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챗GPT가 굉장히 어떤 웹상에서 어떤 흐릿한 JPG 이미지 같은 거다. 이런 제목의 그런 칼럼을 하나를 쓴 게 있더라고요. 그게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챗GPT는 정말 많은 데이터들 가운데에서 무언가를 추려내잖아요. 그 추려내는 과정에서 정보는 축약되어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얘가 그걸 의역해서 나에게 뱉어주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정말 코어에 있던 이야기들이 내용이 흐릿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흐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해상도 낮은 이미지처럼 흐려질 수 있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 문제점을 좀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을 글을 읽게 됐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SF 작가들 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SF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든 뭐 이렇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거나 과학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 과학기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좀 많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왜 그런가가 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나오는 SF들은 되게 화려한 기술들, 막 우리의 상상에만 머물렀던 기술들 막 이런 거 보여주고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다가 어느 순간 디스토피아 같은 삶의 이야기들도 되게 많이 얘기하고 지금 나타나는 우리 기술들의 문제점, 그 기술이 가져올 막 안 좋은 미래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가 좀 궁금한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칭송하고 어떤 화려한 기술에 대한 것들만 상상하다가 행복한 상상만 하다가 왜 이렇게 불행한 생각들을 하게 됐을까? 왜 상상회로가 이렇게 전환이 됐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그게 어떤 지점에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점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뭘로 써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뭐 과학계에서는 뭐 특이점 같은 말들도 쓰고 뭐 이러긴 하지만 인간이 인간으로서 수용할 수 있는 기술의 어떤 지점에 온 느낌? 그래서 그 지점을 건너가는 순간부터 인간성을 잃어간다던가 인간이 기술에게 뒤처지는 시기가 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그런 그 지점에 우리가 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SF들이 얘기하는 게 그렇게 밝은 미래만은 아닌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선 그냥 이야기를 지금 들으면서 저는 제가 잘 이해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예전에는 칭송을 했다라고 하지만 정말 칭송만 있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그게 눈에 띄게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거의 어떤 안 좋은 점이라던가 우리가 그렇죠, 경계해야 될 점을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거를 말하는 화자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좋은 것만 무슨 인간의 이게 심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좋은 걸 좋은 거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의 그것도 인간의 마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의심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칭송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아닌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러니까 물리학자, 언어학자가 시간이 다른 것처럼 하나를 바라보는 것도 너무나 많은 관점들이 있을 테니까 좋은 것에 대한 어떤 화두가 나오면 당연히 안 좋은 것에 대한 화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럼 그러니까 안티들들 생기는 게 인기 많아서 안티 생기는 거야 라는 말 하잖아요. 그쵸, 약간 그쵸, 그런 그쵸. 것처럼 이게 어느 정도의 진짜 기술이라는 발전도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 특이점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진짜 그러니까 결국엔 기술의 발전이 그만큼 그쵸, 그쵸. 어느 진짜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제 많이 발전 그 어느 이제 그 위치까지 왔으니 이게 네네네. 정말 인간이 느끼기에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공포 그 같은 공포나 것들? 그런 거를 느끼는 순간 음. 인간은 이걸 다시 생각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쵸, 이 그쵸. 삶이 그쵸, 그쵸. 우리 맞는 인간에게 건가? 맞는 건가? 그럼 이게 회의론적인 이야기가 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쵸, 것 같기도 그쵸. 하고, 그리고 저도 근데 느끼는 게 이게 그 단순히 어떤 그래프로 봤을 때의 어떤 그런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되게 긴 변곡점을 지금 그 지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저희 한번 얘기했을 때 우리는 되게 음악을 하나 듣는 거에 있어서도 방법이 굉장히 이렇게 그쵸, 기술의 그쵸. 발전에 맞춰서 달라졌잖아요. 우리의 그러면 생활도 달라지고 그렇죠. 그걸 이제 향유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그게 이제 비단 음악뿐만이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쳐서 지금 그것들이 이제 뭔가 좋게 말하면 향상이 되고 있는 건데 이제 저 같은 사람만 해도 그런 생활들이 이게 나한테 좋은 게 맞나? 라는 의구심이 항상 생겨요, 아직까지는. 제가 그 기술을 능숙하게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어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서 챗GPT를 얘기했을 때도 일을 하면서도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AI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할 수 있었다, 실시간에. 그러면서도 하등 쓸모가 없네. 그럴 때도 있고. 아니, 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면서 다시 치고 약간 맞아, 그런 맞아. 지킬의 나이드처럼 얘를 바라보는 게 그쵸, 그쵸. 계속 바뀌거든요. 근데 저만 해도 이런데 이걸 넓게 봤을 때 그 이제 작품이든 그러니까 그 말하는 방식이 어떻든 그런 식으로 좀 이제는 단순히 칭송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좀 뭔가 회의적인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아니 정말 이건 하면 안 된다 라는 강경한 어떤 그런 내용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근데 한편에서는 되게 그냥 그거를 거의 종교처럼 믿는 경우도 쪽 있죠.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근데 맞는 얘기 같아요. 뭔가 이렇게 물론 그런 어떤 지점에 정말 도달했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진 것도 있겠지만 진짜 인간은 좀 다양해서 하나가 아니어서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고 누군가는 칭송하는 반면 누군가는 의심도 하고 그런 것들이 서로를 경계하게 되고 어쨌든 서로를 감시하게 되고 이런 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고민을 하는 한 인간은 계속해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그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인간은 정말 절대적으로 사회적인 동물인 거예요. 인간은 그냥 혼자 살아서는 어떻게 표현하면 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래서 헥타포드가 그렇게 네. 인류에게 도움을 주려고 그렇죠, 그렇죠. 3000년 뒤에 자기네들이 인류한테 도움을 받는 주려고. 거니까 니네들은 계속 인류는 잘 살아야 된다 그렇지, 이러면서 살아남아라 이러면서. 계속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대단한 것 같아요. 뭔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의 어떤 중요성이나 사람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저평가받을 것 같지만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더 고평가되는 그런 느낌들은 분명히 있어요. 저조차도 대체 인간이란 뭘까? 인간성이 뭐지? 인간이 기계와 대응했을 때 더 우수한 점이 뭐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오히려 지금이니까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전에는 고민할 이유가 없었으니까 인간 뭐 인간이지 뭐 막 지구야 미안하다 물 때문이다 뭐 이런 것만 하지. 근데 진짜 이 지점에 오니까 오히려 인간이 가진 어떤 강점 같은 것들 그런 걸 많이 생각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약간 N이어서 제가 MBTI N이거든요. 그래서 네. 공상을 되게 많이 하긴 하는데 그래서 생각하는 게 나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대의 인류, 이 다음 세대의 인류, 다다음 세대의 인류, 분명히 어떤 시기적인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좀 궁금해요. 내 다음 세대의 인류는 어떨까? 그러니까 내 다음 세대의 인류는 어떨까? 근데 진짜 몇 번 인류가 세대가 지나치니까 진짜 그 헤터포드처럼 되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그쵸. 그런 상상도 막 해요.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인간이 진화의 동물이잖아요. 우리만 해도 이렇게 하다가 조심해야 돼. 진짜 조심해야 돼, 진짜. 다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건 조심해야 돼, 정말.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막 이거 많이 하니까 엄지손가락 길어진다 막 이런 얘기. 맞아, 그런 얘기 있죠. 그게 뭔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뀌겠죠, 분명히. 세대가 바뀌면 당연히 조금씩 변화가 있겠죠. 그런 생각도 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해요. 막 그러면 내가 지금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내 한국어를 이렇게 기록을 해서 진짜 어디에 땅에 박아둬요. 그러면 나중에 언젠가 내 기록이 이거는 연구를 해야 되는 거다. 약간 이런 기록물로 남을 수 있을까? 막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들도 막 하고. 그래서 거기에 뭐 못 써놓으실 거예요. 그래서 싸가지가 없다 이런 거 써놓으실 거예요? 고대에서부터 이어서. 아니. 그래서 약간 좀 그런 시도들이 전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왜 이건 조금 다른 거긴 한데 나사에서 그 외계로 뭔가를 신호를 보낸다 했을 때 우리나라가 아니라 그 비틀즈 노래 가사 이런 거 해가지고 보내고 이런 게 있대잖아요. 그런 게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저는. 걔네는 대체 이걸 어떻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약간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 외계에도 루이스 박사 같은 존재가 있겠죠. 그렇겠죠. 근데 뭐 정말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적어도 우리 은하 안에서는 지구가 절대적으로 앞서 있는 기술을 가진 곳일 거라고는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봤어요. 다른 은하는 모르겠지만 우리 은하에서는 뭐 그 이상까지 상상하기에는 그러니까 되게 최근에 막중해지는 거야, 또 느낌이.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근데 이 인류가 최고 그거라고? 지금의 내가 지금 우리 은하의 최고계를 달리고 있다면 되게 나란 인간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런 느낌. 물론 나도 나사에서 일하시는 그런 정말 출중한 그런 분까지는 아니지만 그들이 기여하지 않을까요? 이제 그 달란트들이 다 그들에게 가 있으니까 저까지 기여할 건 없잖아요. 그래도 항상 책임을 가지고 좋은 웃기죠? 자세네요. 좋은 자세네요.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좀 남겨봐요. 그러니까 내일이나 잘해야 돼. 그죠? 내일이나 잘해야 돼. 너무 큰 꿈을 꾸고 있네. 지금. 아무튼 우리가 근데 그 영화를 보통 얘기할 때 물론 영화의 어떤 주된 스토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영상미나 그죠. 음악이나 그죠. 이야기 이외의 영역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헤터포트에 대한 그 외형을 표현한 것도 사실은 너무 좋았지만, 그러니까 책에서 읽었던 것과 조금 다른 생김새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뭐 되게 좋은 표현이긴 했지만, 저는 그들의 언어를 표현할 때를 너무 잘 만들지 않았어요? 맞아요. 진짜 어떻게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표현할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요. 와, 그러니까 저도 되게 신기했고 헤터포드의 비주얼도 저는 솔직히 진짜 소름 끼쳤고 그쵸 맞아요. 사실 저 이런 거 제 손가락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키워놓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세워놓은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 요 위에 또 뭐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걔네가 여기까지밖에 안 보이는 거니까. 위는 안 보이는 거니까. 그것에서 되게 궁금증이 이제 생기고 저도 그들의 언어 체계 표현할 때 그러니까 책에서 나오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시각화했을 때가 잘 상상이 안 됐었거든요. 글자로 봤을 때는. 근데 그거를 너무나 와 이거는
그냥 이 자체로 너무 예술이다 싶을 정도로 맞아. 표현을 잘해서. 저는 음악도 좋았어요. 네네네. 처음에 시작할 때 하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다시 보니까 또 엄청나네. 근데 감독이 준 네. 감독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러너 블레이즈 러너. 저 영화는 안 봤는데 그 엄청 유명한 영화도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그 사람 그거 영화도 그렇고 준 만든 사람도 그렇고.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별로 미적인 부분이나 그런 게 잘 부각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뭐 얼마나 리얼하게 만들었나 보자 막 이런 느낌일 건데, 근데 리얼이라는 게 불가능하죠. 상상의 영역이니까. 근데 과하지 않으면서 맞아. 뭔가 진짜처럼 빨려 들어가게 잘 만든다. 저는 그리고 이 처음에 이 두 박사가 근데 이 이름이 뭐였죠? 이 렌즈 같은 거? 렌즈요? 예. 기억이 안 나. 저거 안에 들어갈 때 이제 그 스카이차 네네네. 타고 올라갔다가 이거를 힘줘서 방향 확 바꾸면 이제 전혀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거를 와 그때 좀 머리가 땡했었어요. 그런 상상이요? 그냥 완전히 이거를 나의 완전 그 개념을 바꿔버리는 어떤 그런 연출이었다. 그렇죠.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진짜 궁금한데, 그러니까 언어학자랑 물리학자가 감수를 했겠지? 막 이런. 그래서 네.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저도 이제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부속 컨텐츠를 좀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동진 님의 그 파이아키아 그것도 보고 뭐 알쓸심잡 이런 것도 봤는데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그 김상국 교수님이 이 콘택트를 완전 최애 영화라고 이제 꼽으시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이제 에피소드를 이제 몇 개를 봤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테드 창 자체가 물리학 그렇죠. 전공이었대요. 그러기도 하고 그분이 이제 김상욱 교수님 얘기할 때 뭐 그건 틀렸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신 건 없는 거 보니까 뭐 감수는 잘 된 것 같은 느낌?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조금 그걸 이야기하시는 분이 이제 김상욱 교수님이셔서 그런 건지 좀 모르겠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현실에 외계의 어떤 그게 왔다라고 했을 때 왜 물리학자와 언어학자였을까? 라는 그 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게 있었거든요. 근데 물리학은 가장 기초적 무조건 불러야 되는 전문가래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왜냐면 우리와는 다른 물리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다른 뭐랄까요? 우리와 같은 우리랑 다른 중력으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 물리학자가 가장 우리 우주의 기초 학문이라고 하니까 물리학자는 무조건 기초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말씀이셨고,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누굴 부를 것이냐라는 게 사실은 되게 이 영화의 주제와 연관이 깊었다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학자를 불렀다는 이유는 그러면 우리가 마주한 이 외계 생명체가 어느 정도 우리와 소통할 수 있는 체계, 소통 체계를 갖췄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언어학자를 데리고 온 거다. 그러면 이제 그 하나의 전제 조건만으로 이 영화의 어떤 내용이 예상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정말 미생물이다? 그러면 생물학자가 왔어야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영화를 바라보셨던 관점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러면 이미 이제 그 김상욱 교수님은 이 설정부터 이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있구나라는 거를 좀 또 저와는 다른 시각으로 딱 처음에 이제 받아들이셨다라는 거를 알게 되니까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재밌었고. 근데 저는 이제 물론 외계인의 형체나 그들이 뭐 이상한 소리를 내니까 그 소리를 들어보라고 하면서 이제 언어학자를 데려오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이유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저는 이 영화가 하고 싶은 얘기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보여지는 그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근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어떤 시제를 들고 와서 보여줄 때 시제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 한은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있어를 설명할 수도 없기 때문에 동시에 있어를 설명하기 위한 시제를 설명하려면 언어밖에 없지 않았을까? 어떤 시간 관점으로 움직이는 무언가가 언어가 주로 그렇잖아요. 그죠. 언어에는 분명한 시제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뭐 책을 읽는다라고 하면 앞에서부터 뒤를 향해서 쭉 읽어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엔 순서라는 게 있고 시제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물리학은 그렇지는 않아요. 맞아요. 물리는 현재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물리학은 공간의 언어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의 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가장 적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있어요. 오, 그것도 맞는 것 같아. 다양한 그죠. 뭐 해석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맞아. 아무튼 뭔가 무슨 SF 영화를 보면서 막 우리가 막 와 진짜 그 외계인 진짜 리얼하지 않았어요. 막 얼마나 막 뭐 무서웠는지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시제가 어떻고 그렇죠. 이런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굉장한 그럼요. 작품이다. 그럼요. 색다른 시도인 건 분명하고 뭐 호불호야 갈릴 수 있겠지만 그죠. 어쨌든 색다른 시선을 던져주는 건 분명하고 뭐 영화라고 하는 게 단순히 오락매체로서의 기능만 하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 예술이면서 철학이면서 모든 경계를 아우르는 그런 콘텐츠라고 봤을 때 재밌는 시도의 영화였던 거는 맞다. 저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생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러기까지 하는 결론은 그렇죠. 우리 누구나가 느끼고 있는 어떠한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영화. 그렇죠. 하지만 굉장히 새로웠던 영화. 그렇죠.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좀 저도 마지막으로 이 영화와 비슷한 제목의 콘택트라는 옛날 오래된 영화가 네네네. 있어요. 그 영화도 같이 보면 조금 좀 다르긴 하지만 그것도 약간 외계의 그거와 이제 신호를 주고받는 그런 거니까 그 영화도 같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좋습니다. 네. 뭐 생각보다 영화가 어려워서 네. 많은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했던 것에 비해 또 역시나 신나게 터졌기 때문에 본질은 인간의 이야기니까 그죠? 그 안경 너무 탐나네. 그죠? 뭐 하나 써야 될까 봐. 그죠? 얘기할 때 뭐 하나씩 써야 될까 봐. 그죠? 비언어적인 어떠한 행위. 굉장히 중요한 임팩트가 있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파생되는 다음번에 콘텐츠를 뭘로 할지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좋습니다. 대화에선 떠오르신 게 있었어요? 아니요. 딱히 딱히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죠. 근데 또 항상 그렇듯이 촬영이 끝나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뭐 이거 이상하게 꼭 정지 버튼 누르고 나면 뭐가 생각이 나요. 맞아. 마의 정지 버튼. 하면 되겠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즐거웠습니다. 네. 하나, 둘, 둘, 셋.